인공지능을 크게 네 가지로 2 곱하기 2의 이런 행렬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주입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생각하는 기계가 나온다 이런 것도 조금 아직은 황당한 얘기고 아직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공지능은 그냥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닮은 기계를 만든다 이런 것도 아직은 황당한 거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냥 인공지능 분야의 정설이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람 닮은, 사람처럼 생긴 그런 어떠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로봇이 헷갈리는,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것은 그냥 드라마에나 있는 일이고 현실은 그다가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정설은 1995년부터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1995년까지는 인공지능이 뭐 로봇 태권브이나 아톰이나 이런 사람 닮은 로봇을 만드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1995년에까지는. 1995년부터 많은 학자들이 좀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경종 교수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ife in 2030라는 그러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AI를 어떻게 정의하나 보면은 AI란 어떤 액티비티인데 머신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퀄리티인데 어떤 엔티티, 주체로 하여금 적절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람 닮은 기계를 또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예, 재미가 없는데 재미가 없는 걸 배우셔야죠. 사실은. 예.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학계에서도 그동안 고민이 많았고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 2월 달에 뉴욕에서 열린 인공지능 학회에서 옥스퍼드 대학이랑 하버드 대학,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것도 뭐냐면 많은 인공지능 정책을 세우는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팔럿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을 세우는 그러한 기관에서 인공지능을 human-like thinking, 사람 닮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로 여기고 인공지능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 학자들이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뭐가 제일 높습니까? 여기 I가 이제 아이디얼 또 합리적인 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기계로 보는 거고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인공지능을 사람 닮은 생각하는 기계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영어가 나와서 죄송하네요. 처음에 좀 영어가 나오는데 죄송해요. 왜 이렇게 제가 영어를 예. 그 OECD 아시죠? OECD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정책을 냈는데 2017년에 한국에 왔는데 제가 우연히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OECD에서 그 당시 AI의 정의가 사람 닮은 인지적 기능을 하는 기계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OECD 분들한테 완전히 잘못했다. 제가 지금 심하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무식하다 당신들은. 인공지능을 잘 모르면서 무슨 인공지능 정책을 세우냐. 그랬더니 2018년에 OECD가 그 AI 정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설명이랑 상당히 유사해졌죠. 예, 이 설명과 상당히 유사해. 거의 똑같이 제가 이 설명을 소개하면서 이 설명대로 가라고 제가 조언을 줬더니 진짜로 OECD가 2018년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2019년에 또 OECD가 AI 정의를 바꿨는데 좀 제대로 이제 바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공지능 정책하는 기관들도 AI에 대해서 조금 배워가고 있다. 근데 OECD가 정말 좋은 기관이긴 하더라고요. 왜? 처음에 실수할 수 있죠, 다. 중요한 거는 빨리 그 실수를 잡아가면서 패스트 러닝, 빨리 학습을 해나간다는 데서 역시 좋은 기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아까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표한 그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많은 팔러시 정책가 분석가들이 아직도 인공지능을 휴먼 라이크하게 생각한다. 사람 닮은 걸로 생각한다. 근데 이것이 this is a problem. 이런 게 문제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제가 좀 외롭게 이런 주장을 많이 한 4년 동안 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전 세계 학계가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작년에는 제가 아예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아까 선배 학자들이 했던 정의에다가 약간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란 기계와 인간과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기계만 얘기하기가 좀 섭섭해서 인간을 더 넣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여기 환경이라는 건 약간 뭐 이런 빌딩, 하천, 도로 이런 것들도 지능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능적인 사물을 만들거나 좀 더 사람을 지능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지능적으로 만드는 건데 여기서 지능이라는 것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능이란 무엇인가? 인텔리전스, 똑똑하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 정의가 있는데요. 학자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합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속한 시스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속한 시스템의 성공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걸 헛똑똑이라고 하고요. 예. 결국은 어떤 기계나 우리가 만들 앞으로 기계나 사람이나 환경이 똑똑하다는 것은 그것이 속한 사회 시스템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능이고 이거는 그냥 알버스라는 학자가 1991년에 정의한 것이고 그거를 또 계속 인공지능 학자들이 계속 가져가면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하늘에 그냥 뚝 떨어진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자들이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인공지능 그런 거야? 그냥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이게 돈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지. 또 하나, 앞으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앞으로 인간은 그냥 컴퓨터고 우리 두뇌는 하나 컴퓨터고 그리고 컴퓨터를 발전시키면 인간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약간 착각일지 모른다라는 게 이 조지 잘카다키스라는 사람이 쓴 In Our Own Image랍니다.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뭐냐면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시대에 발전시킨 문명에다가 자기를 투영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나오죠. 지금 현대인은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창세기를 쓸 당시에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냐면 당시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명은 흙으로 만들어진 문명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집도 흙으로 지었고요. 그릇도 흙으로 만들었고 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상하수도를 만들고 태엽 시계를 만들고 전기를 발명하고 화학을 만들 때마다 우리가 뭔가 문명에 대한 과학적 발견과 문명을 만들 때마다 우리 인간은 그냥 태엽 시계야. 태엽이 멈추면 죽겠지. 근데 요즘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그냥 컴퓨터랑 마찬가지야. 우리는 알고리즘 덩어리고 우리는 컴퓨터고 컴퓨터를 발전시키면 우리 같이 인간처럼 될 거야. 그래서 인간을 앞서가서 우리를 이길 거야. 우리를 지배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되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은 야 인간은 그냥 알고리즘이고 컴퓨터가 발전하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돼서 사람과 똑같은 애들이 왔다 갔다 할 거야. 이거는 오히려 비과학적이다. 똑똑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인간은 늘 자기가 발전시킨 가장 좋은 문명에다가 우리 자신을 투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컴퓨터가 아니고 사실 컴퓨터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이 돈과 관련된다는 게 뭐냐면 손정희 회장님이 참 훌륭한 분이죠. 한국 피를 가진 아빠 엄마가 다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야후에 투자하고 알리바바에 투자하고 정말 그죠? 뭐 우버에 투자하고 일본 최대의 기업가인데요. 손정희 회장님이 요즘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착각을 했어요. 이런 페퍼라는 로봇을 만들었죠. 페퍼라는 로봇 한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죠. 근데 어디서 쓰는 거 보신 분? 예, 안 쓰이죠. 이게 사람처럼 생겼죠. 얘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요. 이제 잘 못합니다. 2018년 기사인데요. 2015년에 페퍼가 나왔는데 3년 계약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페퍼가 쓸만하면 3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하겠죠. 이 일본 신문 기사를 제가 번역한 내용인데 85%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2018년 기사고요. 2015년에 이 페퍼가 처음 나왔는데 저는 2014년에 이미 페퍼는 망할 거라는 글을 썼어요. 머니투데이에. 그럼 제가 손정희 회장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에 관련된 강의도 한 2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전기 읽어보면 너무 재밌죠. 그분의 어렸을 때 얘기들이 너무나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지만 손정희 회장님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 사람 같은 기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퍼 같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아직 기술이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해서 이것이 재사용되지 않고 사실은 파산 위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라는 것이. 이게 다 돈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합리주의 또는 최적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사이언스에 나온 이 논문도 사람의 두뇌나 마음이나 기계의 어떤 지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패러다임은 레셔널리티, 합리성이라는 것입니다. 합리성. 그런데요, 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라는 거는요,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최적화한다는 겁니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울한 이론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1970년대 발전된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져도 못 푼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공지능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가 현재 증명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인공지능이란 완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공지능이란 오히려 늘 실수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셀프 드라이빙 카는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운전하지 않는 셀프 드라이빙 카. 언제쯤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2025년. 예? 2025년. 5년. 5년 내? 예? 저는 한 10년 내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인공지능이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셀프 드라이빙 카에서 탔다가 시속 100km, 120km 달리다가 실수하면 죽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오래 걸릴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인공지능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아닙니다. 실수해도 되는 분야에 지금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인공지능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고 이걸 어디다 써야지 돈이 되는지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도 잘리고 옆도 잘리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요. 바로 셀프 드라이빙 카가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늘 신경 써서 알고 계셔야 될 회사 하나는 웨이모입니다. 웨이모. 구글이 투자한 웨이모라는 회사죠. 2018년 12월에 운전사가 전혀 없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회사 테슬라죠. 앨런 머스크. 2020년 12월 기다려보시죠. 2020년 12월까지 로보택시를 발표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택시 한 대 2억 정도 되는데요. 이걸 사시면
회사 가실 때 이제 운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로보택시가 저를 회사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회사 주차장에 이 차가 서 있지 않고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얘가 택시 영업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퇴근하겠다고 하면 얘가 오겠죠? 그럼 저를 태우고 집에 가고요. 집에 주차장 안 세우고 얘가 또 택시 영업을 합니다. 이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로보택시인데요. 2020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카이프리, 미국과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한 아주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로드니 브룩스, 그 청소 로봇 있죠. 청소 로봇 회사를 세워서 유명한 MIT의 교수인데 이 카이플리가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2020년에 정말 테슬라가 로보택시가 나온다면 내가 그걸 다 먹어치우겠다. 그 뭐냐면 안 나온다는 뜻이죠. 물론 저도 틀릴 수 있고 이분들도 틀릴 수 있지만 좀 심각하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이 쉽게는 실현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에 앱티브라는 회사와 조인트 벤처를 했죠. 그 다음에 어라이브라는 회사를 또 전기차 회사를 샀고요. 현대자동차는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가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똑똑합니다. 현대차는 적절하게 자율주행 솔루션을 만드는 이런 회사를 앱티브랑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자율주행이 안 될 수도 있다. 되면 어디다 적용하면 돼요? 이거를 자기네 현대차에다 적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사의 모빌아이라는 건 RSS라는 걸 해서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절대 책임 안 져도 되는 사고의 조건을 정의하자. 그러면 이 사고는 절대 우리가 아무리 인공지능을 잘 개발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어 라는 것만 정의하면 그 외의 사고는 피할 수 있게 되는 자동차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면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가 조금 표준에 합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올해 좀 슬픈 소식은 이제 자율주행 트럭에 각광받았던 유망주 회사였던 이 스타스키 로보틱스가 이제 셧다운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웨이모라는 회사도 작년에 계속 안 좋은 소식이 많았어요. 여기 내용이. 일단 텍사스 오스틴 사업장을 폐쇄했고요. 여기 보시면 모간 스탠리가 웨이모의 밸류에이션을 40% 줄였다고 나오는데 사실상 90%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났죠. 회사 가치가. 올해 2조 5천억을 투자받았습니다. 올 초에. 와, 2조 5천억 투자 괜찮네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이 웨이모의 모회사인 알파벳, 구글 알파벳이 투자를 별로 안 했습니다. 2조 5천억 중에 그 알파벳이 투자한 거는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것이 돈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구글이 알아서 되도록이면 자기네 돈으로 투자하지 않고 다른 외부 자본을 끌어들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그래도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웨이모는 가끔씩 자율주행차를 생각하시면 웨이모 한번 검색해보자. 웨이모가 진짜 아리조나에서 정말 운전사가 타지 않는 자율주행차를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빼도 박도 못하게 시작되는 날일 겁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하죠.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만약 전고점을 넘는다. 2,500만 원 정도 더 넘는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더 무섭게 오는, 인공지능보다 블록체인이 더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사에는 되도록 아직은 투자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만약 제 예상과는 달리 비트코인이 만약 2,500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차도 앞으로 한 10년 내에 좀 어려울 것 같다. 제가 좀 이렇게 암울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제 의견이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번에 망했다는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CEO가 이번에 회사를 접으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율주행차 트럭 하는 회사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퍼포먼스가 이렇게 쫙 올라갈 줄 알았더니 현실은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인데 만약 사람의 운전 수준이 이 정도라면 자율주행은 어렵다라는 얘기고요.
사람의 운전순위 요 정도라면 우리가 아직 여기면 빨리 좀만 가면 이제 넘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사람의 운전순위 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한 10년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10년 동안 돈 안 벌고 버틸 수 있는 회사는 없으니까 많은 회사들이 망할 거다. 그리고 나도 그래서 망한다. 이렇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모가 올해 2조 5천억 투자 받았는데 올해 다 쓰고 한 내년에 좀 쓰다가 이제 아마 돈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 웨이모가 그러면 이제 언제 올해 또 투자를 받는지 내년에 또 투자를 받는지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적응하시는 거죠. 적응하면서 계속 민감하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종 교수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05년에 MMORPG와 인공지능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 그러니까 제가 2005년에 그렇게 썼어요. 단지 돈이 안 된다 그게. 지금 알파고, 구글이 6천억을 투자한 회사죠. 알파고,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영국 회사입니다. 그 알파고를 만들었지만 그걸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하죠. 지금 딥마인드도 상당히 쪼이고 있어요. 돈 벌으라고. 6천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연구 개발은 잘했지만 알파고를 만들었지만 사실 돈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알파고가 뭐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데 지금 투여돼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죠. 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하는 겁니다. 신약을 만드는데도 다 그런 최적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런 거에서 만약 코로나 치료제나 뭐 백신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대박이 나겠죠. 어쨌든 이창호 구단, 그 당시에는 이세돌 구단도 없을 때죠. 2005년이면. 그래서 이창호 구단을 이기는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다고 제가 예측을 했었고 결국은 2016년에 그것이 실현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작년에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구글에서 퀀텀 컴퓨터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존하는 현재 IBM의 컴퓨터보다 슈퍼컴퓨터보다 그것이 10,000년 걸릴 계산을 3분에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빠른 거냐면 10억 배가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퀀텀 컴퓨팅의 발전이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상당히 인공지능도 잘 못 푼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컴퓨터가 빨라지면 못 풀던 문제를 좀 더 많이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바둑을 이긴 것처럼. 그래서 제가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퀀텀 컴퓨팅의 발전이 그러한 인공지능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많이 늘려나갈 그런 가능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역시 퀀텀 컴퓨팅, 그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또 여러분들께서 민감하게 잘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역시 상당히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진예술의 역사라는 책이랑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카메라가 발명돼 가지고 보급되면서 화가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직업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벌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메라 때문에 화가들이 어떻게 됐을까? 화가들의 운명이. 네? 더 벌었다고 하시네요. 교재가 앞에 있으시니까 미리 연습을 하셨나 보네요. 저도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을 보니까 화가들이 카메라가 나오니까 직업을 잃은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벌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진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화실을 사진관으로 바꿨어요. 옛날에 초상화가들이 하루에 몇 장이나 초상화를 그렸겠습니까? 되게 힘들게 그렸겠죠. 근데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냥 사진을 딱 찍은 거죠. 고객이 싫어했을까요? 좋아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해하고. 그래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고객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이 오면 사람을 대체해서 없애버릴 거라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의 대부분의 자동화 기술은
더 많은 직업과 산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기술은 필름 제조업, 카메라 제조업, 필름 판매업, 사진첩 제작업, 영화 산업, 신문, 잡지, 교통산업, 숙박업 이런 수많은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마차에서 자동차가 나왔는데 마부들이 직업을 잃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부들은 다 자동차 운전사로 전환하고 마차를 끄는 것보다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관리하기도 좋은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직업을 없앤다는 것도 상당히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는 어떤 최근 3, 4년간의 좀 약간의 뻥 같은 그런 상황이고 요즘은 좀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담담하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보고 인공지능 상을 받았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1995년에 받은 상이 대우조선의 일정계획 시스템을 개발했던 그런 상을 받았고요. 97년에는 현대건설의 공정표, 건설 산업이나 토목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디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공정표를 그려서 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그리는데도 아파트 단지 같은 거 하나 그리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럼 입찰하고 하는데 상당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이걸 빨리 어차피 진짜 수주하면 다시 또 제대로 그려야 되니까 그럴 때 빨리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97년에 상을 받았고요. 또 저희가 했던 연구는 2016년에 했던 연구인데 이건 뭐냐면 제가 다른 화면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 좀 이런 겁니다. 코스피나 뭐 S&P나 뭐 다우존스 이런 지수가 내일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2시 반, 오후 2시 반에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을 시켜서 3시에 예측을 합니다. 여기 한 20개 정도의 지수를 예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얘가 3시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3시에 얘가 오를지 안 오를지를 발표하면 주식시장이 3시 반에 닫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액션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근데 65% 정도만 맞춰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 시스템이 한 80%, 뭐 90% 맞힌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면 안 하려다가 논문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런 주식 투자나 금융 쪽에 인공지능을 한번 해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논문들을 보시고 한번 제가 쓴 논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논문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논문에 다 친절하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안 써준 논문은 나쁜 논문이죠. 논문은 솔직하게 다 써서 이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실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죠. 잘 안 돌아가면 그건 가짜 논문인 거죠.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교수 하시다가 그만두게 된 것도 결국은 논문을 가짜로 쓰신 거죠. 그 논문대로 그대로 해보면 배아줄기세표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안 나왔는데 나온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니 이제 그 논문이 이제 취소가 된 거고요.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주식 금융 쪽 또 저희가 LG전자랑 했던 프로젝트는 뭐냐면 지금 LG전자는 모든 여기는 삼성 동네죠 여기는. 오니까 완전히 이제 사실 여기 정말 신세계죠 사실 이 동네를 저는 생각해보면 너무나 멋진 신세계 같아요. 광교나 여기. 올 때마다 참 놀라는데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는 세계 10대 기업이 하나 생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뒷부분에 강의 자료에 있지만 저는 제 꿈은 앞으로는 이제 세계 10대 기업을 한국에서 한 두세 개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한 20년. 네. 그것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인공지능이나 그 4차 산업혁명 기업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어떤 기업이 돈 벌지 잘 보시면 이게 한국을 발전시키고 한국이 정말 선진국 세계 2, 3위 국가가 될 수 있는 요즘 약간 분위기 좋은 면도 있잖아요. 한국 야구를 전 세계에서 보고 있고 뭐 이런 재밌는 일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나오고 있고 코로나도 처음에는 뭐 대통령이 잘못했지만 지금은 뭐
국민들이 잘해줘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제일 잘한 나라가 돼버려서 지금 이렇게 한국이 여러모로 처음에는 세계 2위였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발생. 창피해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사나 했는데 우리 역전이 돼서 이제는 한국이 되게 잘하는 나라처럼 돼 있어서 오히려 국가 브랜드가 더 올라갔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해외 사업하시는데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삼성 동네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랑 작년, 재작년에 했던 프로젝트가 LG전자에는 그 조성진 사장님 있으시죠. 중졸밖에 아니라고 하시는데, LG전자 CEO를 하셨죠. 대단하시죠. 저도 직접 몇 번 뵀는데, 그 조성진 사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LG전자의 모든 제품에 와이파이 칩을 집어넣은 겁니다. 1,000원짜리. 1,000원이 원가가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걸 투자를 한 거고요. 그럼 LG전자의 모든 제품에는 이제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희랑 했던 일은 뭐냐면 그러면 그걸로 어떻게 새롭게 돈을 벌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요. 여러분들 요즘 보시면 에어컨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앞에서 옷 벗고 계시면 여러분들 누드 사진이 다 찍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LG전자 클라우드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럴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에어컨에 카메라가 있고요. 카메라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찍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고 클라우드로 보내지도 않죠. 그냥 얘에 인공지능이 붙어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으면 찬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없는 텅 빈 거실에서는 에어컨이 꺼지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그렇게 설정을 해서 사람 있을 때만 바람 나오게 해줘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실에다 에어컨을 켜놓고 잠깐 한 4-5시간을 비웠는데 에어컨이 막 쌩쌩 돌아가는 일들은 이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지금 에어컨에 들어가 있고 인터넷까지 연결돼 있고요. 전자레인지에도 지금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전자레인지 집어넣으면 이제 얘가 조리 시간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오늘 뭘 먹고 있는지도 사실 알려면 아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LG전자의 광파 오븐에는 원터치 메뉴가 있어가지고 군고구마, 통삼겹살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시면 LG전자 클라우드에 그거는 저장이 됩니다. 고객이 통삼겹살을 눌렀다. 그러면 LG전자에서는 통삼겹살을 이 사람이 언제 누가 통삼겹살을 먹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가 두려운 거죠.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이제 비즈니스 모델화 할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LG전자 물건이랑 내 사업이랑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제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만든 모델 중에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에도 지금 카메라가 들어있습니다. 집에 어떤 로봇 청소기가 바퀴벌레를 만약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디다 연결해주면? 세스코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거 뭐 쉬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세스코를 방문해서 LG전자 로봇 청소기가 찍은 사진을, 바퀴벌레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 줄까요? 그럼 세스코는 싫겠습니까? 세스코는 주로 B2B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LG전자의 로봇 청소기가 만약 그 바퀴벌레를 인식해가지고 자기한테 알려주면은 고객 B2C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고객을 세스코가 하나 획득하면 LG전자랑 수익을 쉐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델. 그러면 결국은 많은 가전제품이 인공지능이 들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이 찍은 사진을, 고객의 사진을 절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클라우드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클라우드에 있어야 됩니까? 가전제품에 있어야 됩니까? 가전제품에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반대말이죠. 그럼 엣지 컴퓨팅이 발전한다는 뜻은 뭡니까? 반도체가 역시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원, 돈을 계속 벌 수밖에 없는 동네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이닉스 이런 데가 다 인공지능의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프라이버시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의 눈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눈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 저쪽 클라우드에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보고 나서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얘가 이것이 바퀴벌레인지 누드 사진인지를 보려면은 얘는 인공지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페퍼 같은 로봇은 좀 어렵다. 자율주행차는 왜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 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거 뭐 빅스비나 아이폰에 시리로 대화 많이 하십니까? 하시는 분? 하세요? 어디에 쓰세요, 주로? 뉴스 검색하거나 예. 예. 어느 정도 쓰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신데 대화가 이어지진 않죠. 그러면 내가 얘를 꾸준히 쓰면은 대화가 이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이폰 시리가 나온 게 2011년이에요, 벌써. 스티브 잡스 살아계실 때. 9년 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한 10년 열심히 한국말 가르쳐 보세요. 10년 후엔 얘가 할까요? 못 하거든요. 뇌 구조가 고양이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거기다 데이터를 집어넣고 시간을 들여도 학습이 안 됩니다. 현재 애플의 시리나 삼성전자의 빅스비나 이런 것들은 아직 뇌 구조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무슨 어떤 블랙박스고 거기다 데이터만 집어넣고 시간만 있으면 저절로 학습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화는 어려워요. 그래서 대화와 관련된 인공지능 회사에도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는 회사에 콜센터 직원이 어떻게 보면 콜센터 직원을 줄여주겠다라는 수많은 챗봇 회사들이 와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대화를 자동화하는 기술은 아직 논문이 없습니다. 그런 논문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커넥티드 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제품, 장소, 사람이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돼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저장되기도 하고 블록체인에 저장되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은 지난 3년간 많이 연구가 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 사례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들이 아까 LG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전제품을 팔았는데 예전에는 한번 팔면 끝이죠. 근데 이제는 팔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얘가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서 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다 케어해야 거기서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고객도 그걸 좋아하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쌍둥이. 그러니까 LG전자는 물건을 팔았는데 얘 디지털 쌍둥이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피지컬한 물건은 고객한테 가 있고 디지털한 쌍둥이는 내가 갖고 있어서 이거를 계속 관리해야 거기서 돈을 더 뽑아낼 수가 있고 고객한테 더 서비스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올해 제가 그 인공지능 응용상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3번째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응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받은 상은 뭔지 잠깐 소개하면요. 이 민수홍 사장님이에요. 한양대에 제가 이런 CEO 과정 강의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회사로 좀 와달라 했더니 여기 안산 시화공단에 있는 중소제조기업인데요. 이런 너트를 여러 가지 제품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너트를 만드는데 이 너트에 약간 흠이 나는 겁니다. 이게 용접 노트라서 이 너트가 흠이 나도 용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갑자기 이거를 불량으로 관주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도 이제 고급차 회사가 됐기 때문에 너트 하나에도 흠이 나면 일단 작업자들이 사기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고객이 혹시라도 보게 되면 싫어한다. 그러니까 기능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불량 처리해 달라고 한 겁니다. 회사에는 이런 게 불량이에요. 이런 게 불량인데 회사에는 이런 비정검사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비정검사기를 또 납품하는 회사 사장님이 있겠죠.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은 인공지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홍 대표님이 이걸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다시 직원을 투입해서 이거를 다 눈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10만 개가 생산되는데 생산 속도보다 품질 검사 속도가 더 느려요. 그러니 답답하죠. 이분들은 뭐 행복하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하루에 10만 개 이거 계속 이걸 봐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는 거죠. 민수홍 대표께서 한번 해볼 수 있겠냐?
일단 회사를 갔죠. 가서 해볼 수 있겠냐? 해봅시다 한 거죠. 요게 이제 회사에 있는 비점검, 요 안에 보면 요게 요 비점검사기가 있는데요. 너트가 이렇게 하나 생산이 되면 여기다 올려져요. 그럼 얘가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유리로 돼 있죠. 왜 유리로 돼 있냐면 윗면과 아랫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윗면에 흠이 있는지 아랫면에 흠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총 한 6개월 걸렸어요.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데이터를 받았고요. 한 달 정도는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걸 했고 한 3달 정도를 학습하는데 시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받았냐. 여기 만약 혹시 제조업체 사장님이 있으시면 야, 우리 회사 제품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할 수 있는지를 보려면 불량품 종류별로 한 1000장 정도를 사진을 주시면 돼요. 프론텍 같은 경우는 한 500장, 400장 정도를 줬습니다. 평균 500장. 과외를 하다 보면은 과외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있습니까?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한테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과외를 해보면 정말 열심히 숙제해오는 친구들이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프론텍이랑 경험했을 때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하면 굉장히 빨리 준비해서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AI, 인공지능하는 팀은 핑계가 없죠. 데이터를 빨리 주셨는데 빨리 저희가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최소 100개를 주셔야 되고 1000개 정도 주면은 일단 학습을 해볼 만합니다. 프론텍은 한 500개 줬어요. 평균. 해봤는데요. 처음 한 달은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2달 사이에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 경우는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옥스포드 대학에서 개발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개발을 했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실제 이 비전검사기가 돌아가게 하려면 회사의 랩뷰라는 시스템에다가 또 이렇게 합쳐주는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뭐 이런 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어쨌든 인공지능 모델만 개발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걸 실제 공장이나 회사에 적용하려면 또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팀과 비전 검사기 팀과 프론텍 팀이 같이 협동해서 일을 했는데 이 AI 팀이 더 많이 일을 했다라는 표시를 한번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례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상적 기대에서 현실로 와야 되고요. AI 기술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AI 기술에서 비싼 기술은 뭐냐면 어떤 AI 기술을 어디다 써서 돈을 벌지를 알아내는 게 비싼 기술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써서 돈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오히려 이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돈이 될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게 이 대표적인 2가지가 이 셀프 드라이빙 카가 아직 좀 어려워 보이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그런 것이 좀 어려워 보인다. 근데 오늘 제 강의를 좀 잘 들으신 분은 뭐는 된다? 눈은 된다. 눈. 시각은 상당히 사람보다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각 외에 또 뭐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까? 1차 산업혁명은 철도 비즈니스를 만들었죠.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 전기, 정유, 방송국 이런 걸 만들었고 3차 산업혁명은 주로 디지털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OS,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포탈,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삼성전자 같은 디바이스 이런 회사들이 다 세계 10대 기업으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지난 20년간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동안은 아까 제조, 의료, 제가 아까 제조업, 제가 주로 한 건 제조업이었네요. 그죠? 대우조선, 현대건설, 이번에 프론텍 다 좀 제조하는 기업이랑 제가 인공지능을 했는데 아까 금융 좀 했던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의료, 유통, 교육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는 인공지능 약간 옛날 인공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판매 증진. 요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왜냐? 인공지능 모델을 써가지고
사람이 별로 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광고만 올려놓으면 얘네가 한 2주 정도는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효과가 꽤 좋은, 그 다음에 광고비도 값싼. 그래서 벤처 CEO들이 저한테 하더라고요. 구글과 페이스북 광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로. 네, 인공지능을 써서 이제 광고 기획자가 일일이 세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융시장의 인공지능 활용은 늘 많이 있어 왔고요. 자,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냐. 3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시죠. 예, 전자상거래, 아마존 나왔죠. 인터파크, 이베이, S24. 키워드 검색 광고가 나왔습니다. 키워드 검색 광고 혹시 아시나요? 이거죠. 네이버에서 여러분들 꽃배달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꽃배달 업체를 찾아보시려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렇게 쭉 회사가 나옵니다. 맨 위를 누를 확률이 59%라고 해요. 만약 누르시면 이 회사는 얼마 정도 네이버에 돈을 낼까요? 예? 꽃배달 회사가 네이버에 얼마를 지불하는지 아세요, 혹시? 클릭당 한 5,000원 정도. 자동차 보험 검색하시면 2만 원이래요, 클릭당. 2007년에 제가 라식을 검색을 했는데요. 라식의 1등 안과가 8,830원이었어요, 광고비, 클릭당. 요즘 라식이 얼마인가요?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안과 입장에서는 클릭당 자기 홈페이지로 딱 가게 하는데 8,830원 정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 라식이 한 12,000원 정도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다음이나 이런 데서 클릭 한번 잘못하시면 광고주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제일 비싼 광고가 얼마인지 아세요? 홈페이지 개발이라고 혹시 네이버에 치시고 회사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데 그냥 무심코 누르시면요, 클릭당 10만 원 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죠. 그걸로 네이버가 엄청난 돈을 벌 거고 구글이 엄청난 돈을 번 거죠. 제가 네이버 주주였는데요. 상장한 지 5일 만에 팔아가지고 제가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이었는데 제가 1억을 벌었어요. 상장한 지 5일 만에 팔아가지고. 오늘 팔았으면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7년, 5년만 더 참았으면 그때 40억. 예. 제가 팔 때가 500원짜리 주식을 제가 46,000원에 팔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 1000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2002년 10월에 네이버 공모주 청약을 하셨으면 그때 경쟁률이 100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억을 어디서 은행에 빌려주셔가지고 공모주 청약하셨으면 1억어치 네이버 주식을 살 수 있었고 그거를 오늘까지 들고 있으셨으면 2천억입니다.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죠. 최근에 뭐 카카오가 10년 만에 100만 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100배 곱하기 다시 1000배가 올랐으니까 100만 배가 아니라 1000만 배인가요? 1000만 배가 오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날과 모빌리언스 같은 휴대폰 소액 결제 이런 게 나왔죠. 2004년에 한국의 포춘지에서 2004년 기사인데요. 브로드밴드 원더랜드 코리아라는 기사가 써있어요. 네. 한국이 너무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보고 있다. 2004년부터 한국이 이랬던 거예요. YS가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고요. DJ 때는 벤처붐을 일으키고 브로드밴드. YS는 이동통신에 투자했고 그래서 YS, DJ,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어떤 민주화. 근데 그 전에 산업화 세대랑 민주화 세대가 결합이 되면서 산업화에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시대에 앞서 나가서 지금 일본에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일본의 경제 규모의 10분의 1이었지만 지금 거의 3분의 1까지 따라오는 이런 것들이 일본은 디지털화나 3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뒤처져서 일본 교수님들 만나면은 늘 한탄을 하죠. 세계 30대 기업도 없다, 일본은 이제. 뭐 도요타, 소니 이런 게 다 없는 거죠. 한국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세계 10대 기업에서 20대 기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수원이 약간 그런 곳이고요. 거기가 아주 바로 그 본고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본은 지난 20년간의 그러한 재미를 하나도 못 본 거죠. 사실 2004년에 이렇게 한국이
없는 게 없는 한국의 모든 미래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이 상당히 섞여 있어요. 예. 한국 정부는 현재 많은 규제라든가 상당히 촌스러운 정책을 쓰고 있어서 한국에 없는 게 많죠. 여러분 외국 여행 가시면 우버를 어디서나 쓰고 뭐 우즈베키스탄을 가든 어딜 가든 그런 우버 같은 걸 쓰지만 한국은 그런 게 없죠. 예. 원격 의료 같은 것도 한국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잘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있긴 한데 또 좀 그렇게 뒤처져 가고 있는 그런 또 부분도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포춘지에서 찬양할 정도로 한국이 2004년 당시에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여러 회사, 3차 산업혁명 회사가 나타났고 당시에 네이버가 한게임이라는 게임 회사랑 합쳐가지고 NHN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공 모델을 그대로 중국에 반복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그 게임 포탈을 하나 삽니다. 아웃게임. 500억에 인수하는데 그 500억을 아까 그 키워드 검색 광고 회사인 오버추어가 쏴줘요. 돈을 500억을 미리 선금으로. 그러니까 미국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이용해서 중국 회사를 사라고 한 거죠. 뒷부분에 나오지만 지금 중국과 미국이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몰래 미국의 좋은 알짜배기 회사를 샀다가 트럼프한테 걸려가지고 취소당해요. 그리고 그거를 미국 회사가 사게 만듭니다. 거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당시에는 한국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회사를 샀는데요. 아깝게 이 아웃게임이 누구한테 졌냐면 텐센트에 졌습니다. 텐센트는 현재 세계 한 7위 기업이 됐죠. 만약 아웃게임이 텐센트를 이겼으면 한국이 세계 10대 기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이월드는 어떻습니까? 싸이월드 저 뭐 네이버도 제 석사 동기고 싸이월드도 제 학부 동기고 다 저희 또래들이 이제 그런 걸 만든 세대인데요. 싸이월드도 세계 16개 나라에 나갔었죠. 중국, 대만, 일본, 독일, 미국 나갔었는데 페이스북한테 졌습니다. 그죠? 아깝게. 페이스북은 현재 세계 몇 위 기업이냐면 5위 기업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누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죠. 얼마나 그걸 비싼 돈입니까? 그 가치가. 사실은 우리가 싸이월드 할 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지만 싸이월드를 만약 페이스북한테 이길 수 있게만 했어도 세계 10대 기업이 하나 더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3차 아까 제가 세계 10대 기업을 앞으로 20년 내에 한 두세 개 더 만듭시다라고 얘기한 게 아유 이렇게 황당한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3차 산업혁명 지난 20년간을 돌이켜보면 그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전보다 한국은 지금 정부만 빼고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이버는 중국에 가서 실패했지만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일본에 가서 라인을 세워서 일본 최대의 인터넷 기업을 만들었고 손정희 회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후제펜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라인이랑 합병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시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시아 최대 인터넷 기업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네이버 출신들이 경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인공지능과 기업 경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과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잠깐 설명드리면 요즘 인공지능을 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좀 나쁜 소식, 좋은 소식 설명을 같이 드리면 일단 재밌는 거는 리테이너블이라는 회사는 어느 직원이 언제 이직할지를 알려줘요. 예, 중소기업 경영하다 보면 저도 벤처를 두 개 경영을 해봤습니다만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이제 직원들이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죠. 평상시에 한 번도 얘기 안 하다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그날 나가는 거죠. 보통 좋은 직원이 먼저 나가죠. 예, 나갔으면 하는 직원은 절대 안 나갑니다. 예. 그러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가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리테이너블은 일하는 거를 봐가지고 얘가 지금 나갈 궁리하고 있다는 거를 미리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고 뭔가 뭐 문제가 뭐냐 뭐 재배치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인터넷의 발전으로 회사에서 그룹웨어 같은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하는 상황이 다 지금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누가 분석합니까? AI가 분석을 해서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냐면 회의 시간인데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으로 이메일 보냈잖아요. 회의는 또 회의 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365인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회사에서 쓰시면 어떤 직원이 회의 시간에 이메일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경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 회의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회사의 직원들을 다 쳐다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리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다 와 있고요. 제가 지금 2번 창업을 했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 3번째 창업을 하면 저희 회사의 많은 프로세스는 인공지능으로 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제가 경쟁 기업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 채용, 평가 이런 것들 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서 회사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미국 코그넥스라는 회사에 2천억에 작년에 팔렸습니다. 이거 뭐 하는 회사냐면 이 불량품 찾아내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였는데요. 아까 그 프론텍에 그 제가 너트 불량품 찾아내는 거 개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너트에는 잘 되지만 딴 데는 잘 안 됐겠죠, 그것이. 그래서 이게 일반화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아랩이라는 회사는 이거 일반화되는 솔루션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용역을 좀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회사에 그냥 인수되는 걸 택했다. 그래서 2천억에 팔았기 때문에 해볼 만한 일을 이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프로 11이라는 회사는 이 축구 경기 동영상을 분석을 해서 축구팀한테 분석을 해주는, 컨설팅을 해주는. 그래서 독일의 6부 리그 팀부터 진출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거를 분석관들이 분석도 하는데요. 클럽이 낮은 데일수록 사람을 안 쓰겠죠. 아예 그냥 분석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부터 일단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얘는 몇 분을 뛰었고 얘는 몇 분을 뛰었고 얘는 뭐 패스 성공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서 리포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축구 경기를 이렇게 분석하는 컨설팅 회사를 인공지능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슈퍼빈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이런 자판기처럼 생긴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휴대폰 번호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재활용품이 맞으면 돈이 적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쓰레기를 바깥에 내다 버리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유는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활용품이 아니면 뱉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 이러한 제품을 이제 설치하고 있고요. 뷰노라는 회사는 아산병원이랑 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이건 이미 성공한 프로젝트인데 골 연령, 그러니까 뼈 나이를 알아맞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겁니다. 아이가 키가 안 크면 엄마 아빠들이 걱정해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손가락 엑스레이를 찍어주는데요. 손가락 엑스레이를 그동안 의사가 판독하면 정확도가 더 낮았어요. 근데 AI가 학습하고 나니까 70%의 정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가 의사를 대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AI를 의사한테 주면 의사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노라는 회사는 병원의 데이터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특허를 병원과 같이 내서 이거를 다른 병원에 파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투자받은 거고요. 또 재밌는 회사는 이 리드라는 회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언제 어디까지 발전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리드라는 회사는 산타 토익이라는 이제 토익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는데 휴대폰으로 토익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토익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제 풉니다. 몇 문제 풀면
너 토익 몇 점 맞겠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약간 신경질 나겠죠. 그럼 계속 이걸 푸는데 이 사람이 틀릴 만한 문제만 계속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토플이나 토익이나 뭐 이런 거 뭐죠 성문 종합 영어 뭐 이런 거 공부하면 1번 풀고 2번 풀고 그냥 종이니까 종이책이니까 책이 내가 얘를 1번 문제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루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모바일 상황에서는. 아, 얘가 굉장히 잘 풀면 문제를 스킵해가지고 틀릴 만한 문제만 자꾸 보여줘서 실력을 빨리 향상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토익에다가 적용을 한 거죠. 토익 점수는 돈이잖아요. 토익 점수가 잘 나와야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더 승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토익 실력 올리는 데는 돈을 쓴다. 결국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써도 돈 되는 분야에 썼다는 거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공지능은 실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리드라는 회사의 산타토익이 실수로 좀 쉬운 문제 추천하면 고객이 싫어할까요?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죠. 쉬운 문제 한번 풀면 기분 좋죠, 뭐. 그죠? 실수해도 되는 분야인데 성과가 좋은 분야에다 적용을 해서 이걸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코로나 와가지고 요즘 돈 버는 회사들 많잖아요. 이런 회사들. 왜? 학원을 못 가니까요. 모바일 교육이 돈을 더 받는. 지금 디지털 컨텐츠 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뭐 주말이 없죠. 예.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슬슬 시작하나 봐요. 저 어제 오프라인 강의 하나 했고 오늘 강의했고 아까 점심 때는 온라인 강의를 KB금융그룹에다 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온라인 강의가 막 많아지니까 이제 온라인 쪽 회사들이 막 돈을 버는 거죠. 이 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 오히려 더 매출이 올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 회사가 토익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트남에서는 SAT 하고 있고 일본에서 토익 하고 있고 또 ACT를 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 문제 모든 사지선다 문제는 이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리드에 가져가는 거예요. 야, 문제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파는 거야. 그럼 내가 수학 선생님이야. 열심히 집에서 수학 문제 만들어가지고 리드에다가 파는 거죠. 그럼 리드는 그 수학 문제를 공급받아서 고객한테 서비스하면서 고객이 그렇게 이제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200억 투자 받았지만 올해는 지금 이제 거의 전 세계 벤처 캐피탈들이 줄을 서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메스프레소 같은 회사는 이제 아이들이 이런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엄마 아빠가 잘 못 풀어줘. 친구도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 이거를 분석해서 이것을 가장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선생님한테 연결하거나 이미 문제가 풀렸는지를 봐가지고 그 해답을 제공하는 뭐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샌드버드라는 회사는 이거는 한국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예요. 오늘이네요. 5월 7일. 작년 5월 7일 날 1,000억을 투자받았습니다. 네, 1,000억 이상, 1,200억을 투자받았네요.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이 회사의 김동신 대표가 2017년에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챗봇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아까 챗봇이 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기사를 보고. 웬만한 아저씨 사업가들은 다 그냥 된다고. 어떻게든지 용역 사업해서 돈 벌려고 막 된다고 일종의 사기를 치는데 이 젊은 김동신 대표는 안 된다. 챗봇은 개발하면 안 된다 지금. 결국 양심 있게 용기 있게 그런 발언을 했고 이 사람은 챗봇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챗봇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요. 메시징 API 사업을 했어요. 뭐냐면 회사의 웹사이트가 채팅창을 쉽게 열어주는 거 있죠. 그럼 그 채팅을 하는 게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거죠. 그거를 쉽게 만들어주는 회사가 돼서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챗봇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챗봇 아까 말씀드린 대화를 안 돼. 그럼 챗봇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시려면 이렇게 굽네 치킨 사례를 한번 보세요. 굽네 치킨 저희 박사과정 학생한테 제가 챗봇 중에 정말 잘 되는 거 하나만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찾아왔는데요. 교수님 때문에 제가 치킨을 엄청 사 먹었잖아요.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어? 그랬더니 굽네 치킨 테스트하다 보면 4번 잘못 누르면 주문이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치킨 먹을래? 이거.
너네 집 여기 맞아? 너 이걸로 결제할 거야? 컨펌만 4번만 하면 된다는 거야. 대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치킨집 아저씨랑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전화 주문도 꺼리고 챗봇을 해놓으면 막 말로 한다?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카드가 하나씩 나오면 그냥 눌러가지고 빨리빨리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객도 좋고 치킨집 주인도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꼭 대화를 꼭 인공지능으로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을 잘 수행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네이버가 처음에 이런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근데 이렇게 처음엔 자연어를 이해하는 챗봇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적합 응대율도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객관식으로 했더니 구매 전환이 한 12%, 적합 응대율이 30%, 그러니까 30% 정도는 이걸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도미노 피자가 이걸 했더니 신규 고객이 이걸 쓰더라는 거예요. 전화번호 어차피 아는 고객은 도미노 피자 전화로 하지만 전화하기가 싫어서 도미노 피자한테 주문을 안 했던 사람들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메신저로 하다 보니까 주문을 해버리는 거죠. 피자 주문을.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봇을 제가 완전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완전 자동화된 챗봇을 할 게 아니라 적절히 중요한 업무만을 구조화한 그런 카드봇을 쓰고 그래서 어떻게 구매 전환율을 높일 거냐. 그 다음에 처음에 30%만 자동화하면서 점차 AI 활용을 높여가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컨버세이셔널 AI, 그러니까 챗봇을 만드는 AI도 결국은 최적화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시면서 어떻게 점수를 따셨습니까? 이루셨습니까? 가족한테. 가끔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아유 말 괜히 했네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죠. 결국 앞으로 인공지능 챗봇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 챗봇은 뭐냐면 대화하면서 점수를 따게 만드는 말을 만드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챗봇을 만드시려면 어떠한 목표를 최적화할 것인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람 닮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스템, 우리 회사의 목표를 최적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론으로서 인공지능을 적용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저희가 이 리포트를 한번 인터넷에 보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주로 다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인간 닮은 로봇은 좀 어렵다, 챗봇 좀 어렵다, 완전 자율주행차 같은 건 좀 어렵다, 그다음에 블록체인도 약간 좀 어렵다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특정 분야의 인공지능을 잘 적용시켜서 가치를 확실히 제공하는 회사 이런 데다가 투자하거나 참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뒷부분에 디지털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미는 뭐냐면요. 아까 많은 분들은 인공지능을 나의 비서라고 생각을 하죠. 빅스비, 시리, 나의 비서, 뭐 좀 해줘. 근데 사실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중에 하나는 디지털미예요. 나의 비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예요. 얘는 나보다 더 행복해. 얘는 나보다 더 건강해. 그러면 얘를 따라서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겠죠. 이런 디지털미 회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이카본엑스라는 회사가 처음엔 게놈 정보만 가지고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다가 이제는 사람의 습관 정보, 음식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사람의 어떤 사람의 처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카본엑스가 몰래 미국 회사 페이션트 라이크미를 1,000억에 인수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이걸 취소시키고 유나이티드 헬스가 대신 이 회사를 사는 식으로 뭐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이제 실리콘밸리는 오히려 좀 슬퍼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자본이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을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는 그거를 캔슬을 놓고 있는 거예요. 약간 국가 전략 사업이다 생각할 때는 캔슬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인의 건강, 지식, 기억, 재무, 행복도를 관리하는 그런 디지털미 회사가 앞으로 또 세계 10대 기업에 올라갈 것이다. 아까 리드 같은 회사도 일종의 자기의 지식을 관리하는 회사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북경대학에서 이번에 발표한 에이다 케어라는 것도 뭐냐면 인간의 데이터를 다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언제 쓰러질지를 예측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개인의 건강관리, 지금 코로나가 또 변종이 나오고 변종이 나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다가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회사에 보여주시겠어요? 정부보다는 회사가 낫죠. 네. 그래서 그 회사는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지만 정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민 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여러 회사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원격 의료나 이런 것들의 규제가 풀린다면 이런 분야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라는 회사도 이 딥페이션트라는 관련된 모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한국 인공지능의 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썼는데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거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반복하지 않고 제가 올해 한국경제에 썼던 몇 개의 칼럼이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한국이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행스러운 건 2016년에 하필이면 알파고가 한국에 와서 이세돌이랑 경기를 해서 한국에서 인공지능 붐이 불었고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고 중국과 미국에서 인구도 작고 그렇지만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스타트업의 일부를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특히 수원은 삼성전자가 있는 그런 아주 또 메카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동향을 잘 보시면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또 나오고 이런 수원 같은 도시가 하나 더 나오고 정말 이런 발전이 되면 두세 개가 더 나오면 정말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부의 역할이 아니고 그럼 민간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